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이 오늘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범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동기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그리고 재산 또 거기에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행위. 다른 것들은 뭐 사실인데 행위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는 단어죠. 소속단체, 특정 단체를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이에 대한 선전문서를 백발 목적으로 소지한 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조홍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항에 나와 있는 저희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항이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 요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에 관련돼서 2항의 경우에는 그에 관련돼서 이 공표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굳이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1항에서는 상당한 내용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형량의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관련돼서는 1항이 지금 1항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은 1항에서 논의하는 것과 바탕이 될 것이고 2항의 경우 일정한 조금의 조정을 거치면 2항의 경우도 충분히 타당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허위사실 1항에서 얘기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목적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 판결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 기본적으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에 관련되는 이 사실을 허위라고 하는 그 사실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후보자의 소속, 신분, 직업, 재산, 경력 이런 정도를 얘기하다가 점차 이 사실에 관련되는 범위를 확장을 해온 게 입법의 역사입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정도의 어떤 고의를 가진 것을 넘어서서 당선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목적범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관련돼서도 이 판례는 그걸 뭐 뚜렷한 것 정도가 아니라도 뭐 적극적으로 의혹하거나 희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뭐 미필적인 그런 인식 정도로 비슷하다 해서 목적 부분을 상당한 정도 완화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위라는 것에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관한 그 사실 가운데 이건 사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견이나 추상적인 그런 판단의 표현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아랫부분에 단순한 가치 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을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정도는 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게 이런 의견 표현 또는 추상적 판단 이런 것인지 여부는 21페이지 위를 보시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그 말의 문맥, 표현의 경위와 전달 방법, 상대방, 또 증명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뭐 가치 판단이나 아니면 의견 표현 이런 것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또 허위의 사실이라니까 이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여기 그 사실 여부는 거기에 공직의 그
출마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을 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그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에게 알린다고 하더라도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표한 것에 해당된다는 이른바 전파 가능성 개념을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그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표현행위에 관련되는 것이어서 특히 이 부분은 정치적인 그 치열한 공방의 현장에서 이런 표현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게 정책 표현이라는 점에서 자유가 더 강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에서의 표현행위는 정치인 의견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더 강한 자유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대방 후보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과장, 단순화, 비유 등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신랄하게 통렬하게 공개하는 것이 예사일 뿐만 아니라 그 선거인들 역시 유권자들 역시 그런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는 이런 현상, 관행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거 과정에 나와 있는 이런 후보자의 말들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신랄한 공격에 원래 직면하게 돼 있고 그에 관련돼서 또 그걸 반박하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도 상당히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방송 토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2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방송 토론이라는 특히 상대방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발언 또는 해명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위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정돼 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 등과는 달리 방송 토론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입증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2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그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본적인 개념은 방송 토론에서 어떤 후보자가 지금 그 피고인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런 질문인데 그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그 원심 판결은 기본적으로 그 피고인이 관여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부정한 것이 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인식,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유죄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 당선이 그 무효가 될 수 있는 형벌을 선고한 것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이 형의 정치태원 입원에 관여한 부분이 있고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게 적극적으로 어떤 그 거짓말을 허위의 사실을 이게 진술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덧붙이는 진술한 것 이것도 역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국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 범죄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 방송이라는 데서 하고 그것을 거기서 반박도 가능하고 그런 데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형벌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인가?
그리고 유권자는 정말 거기서 오가는 이런 말 가지고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우매한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되는가? 과연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되는 허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걸 이유로 해서 과연 이 모든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데 대해서 다 일일이 심사를 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선출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당선이 확정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2페이지부터 좀 제 생각을 적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법원 판례를 그 오른쪽에 33페이지에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 저 그런 사실 없다. 근데 이제 검사에서 뭐 너무 명백한 증거를 내세우면서 그건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이제 그거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고 양형을 결정하면서 그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거짓말한다는 이게 이제 가중적인 양형 요건으로 이렇게 선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변호인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죠. 이게 있는데 이건 억울하니까 전면 부인을 해서 무죄의 주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서 사정을 봐달라고 이렇게 그 변론을 할 것인가, 이 두 트랙에서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완전히 조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엮인 경우 많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억울한데도 그 뻔한 그 증거를 가지고도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가중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나중에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가중했던 그 법원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방어권을 가지고 방어에 관련돼서 나름의 어떤 그 거짓의 진술을 하는 이런 자체를 특별히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뭐 법원을 속이려고 했다거나 정말 뭐 자기에 관련돼서 이 법원을 오도하려고 그런다거나 적극적 순간 이런 것이 아니면은 그런 거짓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왜? 근본적으로 근대법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모든 민법의 그 형법의 제도로도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은 이 제도 역시 거짓말한다는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조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되고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에 관련돼서 검사가 허위의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단순한 가치 판단, 이것은 또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어떤 진술이라고 그에 관련돼서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이에 대해서 범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이것이 정말 거짓말하는 이것이 심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인가, 사실과 부합하자면 허위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페이지 보시면은 무고죄로 이제 그 기소된 그 사건에서 사실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도박자금으로 대준 거예요. 근데 도박자금으로 대줬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내비게이션 사는데 준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그릇되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죠, 이 사람은. 근데 거기에서 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은 허위의 사실의 신고가 아니라는, 허위의 사실을 사실 신고가 거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그냥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 이게 아니라 법적인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이것이 거짓이라고는 하는데, 결국 이러한 그 신고를 다른 내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허위의 사실의 신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 조문을 적용하는 그 허위의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을 보고 이것과 다른 내용인 걸 지금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형법에 있는 그 구성 요건의 문제는 규범적인 판단이고, 모든 사실관계에 관한 그 진실 여부를, 사실에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관련된 것은 모든 사실에 관한 얘기는 다 의견의 요소를 정도 차이에 불과하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그에 관련돼서 내 생각이 포함돼 가지고 그 사실을 선택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관련해서 나름의 평가가 있고, 그것의 맥락 속에서는 나름의 자기 의견이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진술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은 모든 의견의 진술이라는 요소를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결국 모든 이 문제는 의견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그에 대한 판단에서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역시 정도 차이에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허위 인식 문제. 허위 인식 자기가 진짜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거짓이라고는 볼 수 없어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하거든요. 물론 이걸 이제 법원에서 예를 들어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만합시다. 아니면 그건 그러긴 그래요. 아니면은 그건 아닌데 이런 것 자체가 나름 그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본인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경위로 그것이 그리고 어떤 때에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37페이지 보시면은 자기가 아이가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것은 매우 자기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그런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이 말을 걸어와서 또는 쌈을 걸어와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요의 이야기 하나만 떼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맥락 그리고 누가 그걸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의 기회가 있는지 반박의 기회가 없이 꼼짝없이 그냥 지금 얘기만 끝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지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판단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일정한 허위의 사실을 한 공표를 한 것, 토론에서 한 것 분명히 달리게 되고 토론 과정도 이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에서 시간 제한을 받고 하느냐 이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자체도. 그리고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꼼짝없이 묶어놓는 이런 방식 그런 데서 예 아니오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과연 거짓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지만 뒤에 내가 주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그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 떼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선거일 전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선거판이 휘틀어진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간을 많이 남기고 그때 했던 거하고 이게 다 달리 평가될 그러니까 시간, 장소, 경위, 맥락 수많은 것들이 고려돼서 이 허위 사실인지 자체가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과 다르다 이 자체를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그 존재론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리고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견 요소가 섞여 있어서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할 몫으로 남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면은 사람들이 우매해가지고 그걸 속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원이라는 곳이 또는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나면은 정말 이 나라가 도덕국가를 지향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언행이라는 것이 거짓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관여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이라는 것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결국은 듣는 사람에 의해서 다 그게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이 판별될 거라는 이런 전제가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자체의 잘못된 이 자체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문제는
이 선거 과정, 또 토론 과정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반론 해명기가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특히 이제 여기 그 피고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 발언이 허위인지에 관한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그리고 그에 관한 사실규명도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리고 그런 대답이라는 것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지혜로운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권자가 그걸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될 사안일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40페이지에 여러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은 허위의 사실인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뭐 사실인지 단정할 수가 없고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뭐 자신이 자처한 거, 또 질문에 답변한 거 이런 부분을 달리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이었다. 그리고 유권자의 정책 능력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매우 신중하게 좁게 뭐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주장을 하려는 것이죠.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건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 그 구성 요건 가운데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다른 것들은 뭐 재산이나 경력이나 이런 굉장히 뭐 확정적인 그런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의 행위, 후보자의 직계전속의 행위, 후보자의 형제자매의 행위, 무지무지 광범위한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행위를 이게 무한정으로 확대해 나가면은 정말 그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것까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적용 문제는 매우 좁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 개념은 뭐 토론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이번에 뭐 무슨 그 공장을 뭐 아니면 산업 기업체를 뭐 10,000명의 뭐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을 유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했다. 뭐 자기가 한 게 어디 했어요? 국회의원님들 뭐 보면은 다 그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다 거짓말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도 있고요. 그런 경우까지 전부 다 이게 행위에 포함시켜가지고 지금은 뭐 지금 그 주시하는 토론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랬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한 게 정말 옳은 것인가, 민주주의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목적을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목적 개념을 미필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적범에서 목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미필적인 적극적인 의혹까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목적범을 부정하는 이런 그 의의가 소실되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주행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초과 주관적인 위법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당선될 목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그게 목적범에 해당되려면 뭔가 더 이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이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 당선 목적에 관련되는 이 목적의 해석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감추거나 뭐 부정을 했지만 거기 좀 덧붙여 설명 이런 것들이 그걸 거의에 진술한 것과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부정하는 말이 어떻게 같은 말로 그리고 부자기가 장의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되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한국과 동일한 정도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부정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진실만을 말해야 될 자유는 없는 것이 진실만을 말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가치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형식과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를 평가하는 이런 그 유권자의 경우에는 우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얘기도 뻔한 거짓말하고 있구만 다 판단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이 거의 검증이 되고 상대방에서도 자료를 내놓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진실 여부, 진실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유권자들이 현혹될 것이라고 이런 보는 그 시각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제가 이것은 매우 우매한 엘리트주의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감히 써봤습니다. 44페이지. 그리고 이러한 그 선거인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도 유권자가 그릇 판단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을 가지고 후견자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44페이지 거기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일일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물론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추잡하고 그 불공정하고 뭐 온갖 선정이 난무하는 이런 경우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에 관련돼서 자유와 공정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관련돼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는 이런 기대를 한다면 이런 문제 관련돼서 일일이 법원이 판단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부분 가능한 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도저히 그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유법성 있는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민주주의 정당성이 매우 약하지 않느냐. 정치 과정에 대한 그런 판단의 문제는 유권자들의 정치 과정에 맡겨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그 사법 적극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46페이지 가면 정신병원 입원 사실 유권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이 논의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런 부분 사실은 사람이 아픈 거 똑같은 거죠. 달리 취급될 여지가 사실은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평가받고 이걸 막 진짜 감추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편견, 매우 차별적인 시각이 담긴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46페이지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 얘기를 했는데 가이사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이 올가미를 씌우려고 대답하는데 거기서 예수는 그 질문을 피해 나갔죠. 가지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은 토론의 과정에서는 이 쟁점을 회피하는 굉장히 그 교활한 수법이죠. 그리고 또 그걸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이걸 감히 피고인을 예수에다 비유했다고 또 이렇게 또 트랩을 또 할 수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런 게에서 과연 이 대답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47페이지에서 결국 허위사실 공표죄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당선인표 공표하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규범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은 레벨 요소하고 항상 그 섞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과 토론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강한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방송 토론의 경우는 특히나 그런 토론과 반론에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서 이 허위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되는 이런 그 규정, 이걸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그 기본권 침해 우리가 크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매우 신중하게 이 행위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토론의 자리에서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에서 답변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던 장소에서 단적인 표현한 것을 두고 이것을 바로 허위 사실을 부패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논의의 맥락, 형식, 또 추가적인 논의의 기회, 유권자들의 그런 판단의 가능성과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본다면 이것을 허위 사실 공표한 것으로 해석해는 안 된다. 당사자들 목적이라는 것은 추가 주관적인 유혹 요소이고 그래서 미필적인 것으로 부족하다. 지금 보면 그 출판 목적에 관련된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미필적인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형법 책을 쭉 보니까 이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한다면 이건 목적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결국 법원이 의회의 입법을 임의로 부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헌법정도 위반되는 것이다. 법원이 이런 문제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약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선거인의 정책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바탕에서 엘리트주의적인 현의가 있고 그에 기초한 사법 적극주의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제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께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의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